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휴일 잘 지내고 계십니까? 평소 주말에는 저희 정치 비상구가 문을 닫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토요일 낮 12시에 여러분들을 주말판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이유 바로 궁금하시죠? 누가 오셨는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언론계 선배이시자 지금은 유튜브 시사업계를 평정하고 계신 최경영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예. 네. 전 KBS 기자, 이게 제가 약간 좀 교정을 하고 싶은 말인데.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구 기자도 이제 기자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KBS를 떠났다고 기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KBS를 한번 그 전에도 떠난 적이 있거든요. 뉴스타파에서 일했었는데 한 6년을 일했습니다. 그때도 기자였거든요. 지금도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기자가 아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널리즘이라는 게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자라는 게 변호사는 라이센스가 있죠. 그렇죠. 약사도 라이센스가 있죠. 기자가 면허증이 있습니까? 면허증은 따로 없습니다. 면허증을 부과했던 시대는 독재 시대죠. 기자 번호 해가지고 1년 번호 쫙 해서 그 교부 번호까지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는. 근데 그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기자의 역할을 원했던 거는 20세기 초에 미국 저널리즘에 나타나요, 이미. 그때 약사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라이센스를 받는데 그때 미국 기자들이 한참 논쟁을 해요. 우리도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나? 그런데 주류의 기자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라고 하면서 라이센스를 받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미 한 30년 전에 결정이 된 오래된. 네. 저널리즘의 역사이자 전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령 이 시점부터 정치를 하겠습니다. 또는 이 시점부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널이라는 것은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를 성실하게 잘 쓰는 기록자가 저널리스트예요. 그게 이제 기자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거대 언론사나 뭔가 이제 정부가 인허가를 해준 곳에서만 있어야 기자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굳은 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기자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대표입니다. 사업가입니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때부터는 그렇게 말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최경영 기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최경영 기자님을 요즘 유튜브를 틀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제가 하시는 프로그램 살펴보니까 정치 본색 하시죠? 그렇죠. 경제 오도독 하시죠? 예. 또 최경영 TV까지 하시니다. 미디어 알리려고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보이는 것만 4개인데 프로그램으로 지금 몇 개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 한 8회 정도 하고 있죠. 주 8회 정도. 8회요? 주 8회? 9회? 10회?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매불쇼에도 가끔 출연하고. 그러니까 많이 바쁘실 때는 주 10회도 출연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저도 이제 방송 진행을 해봅니다만은 10개 프로그램을 한다. 주에. 이거 내용 겹치는 거 아닙니까? 경제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날로 먹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제가 경제를 조금 압니다. 조금 알기 때문에 질문지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는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정보를 거기에서는 오히려 얻고 있죠. 스픽스에서 하면서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TV랄지 따로 특별히 이렇게 경향TV에서 뭘 하자고 하면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말로 많이 갈아 넣죠. 네. 그래서 그쪽은 공력 들이는 거는 한 5할 그리고 그냥 이제까지 경력으로 하는 거는 한 또 다른 50%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예. 그 아까 전 기자라고 호칭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제가 프로그램 소개를 보니까 예. 본인 자기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 맞아. 그러니까 그게 저 기자라는 직업 저널리스트인데 예. 굳이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라고 해준 건 KBS에서도 그거 했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니. 거예요. KBS에서도 했었어. 그런가요? 예, KBS에서도 이슈 오도독을 할 때 제가 스스로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이게 제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리포트 형식으로 하는 것만 기자가 아니고 지금은 대화체로 많이 해버리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이것도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대화체로 하는 거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거 사실 언론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자면 있잖아요. 사건 사고만 기사로 쳤던 게 또 한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AP통신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년 전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한 1920년대인데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는 기사로 치질 않았어요. 아, 그거는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인터뷰 자체는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원고도 있고 사전에 이렇게 공모를 하잖아요. 아, 약속 대련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약속 대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인가? 저널리즘은 발생한 거를 기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인시던트 개념 있잖아요. 네, 뭔지 압니다. 사건 사고 그러니까 경찰 기자들 한국에서 경찰 기자들의 개념만 그 기사로 쳤지 나머지는 다 기사로 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인터뷰 기사와 수많은 해석 기사와 수많은 르포 기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팩트도 있지만 사실은 주장이 엄청 많이 있죠. 그리고 아이템을 설정할 때부터 아 이거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아니면 한국의 노동자들 때문에 기업인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렇게 어떤 관점이 들어간 르포 기사나 뭐 해석 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는 사람을 기자가 아니야. 조선일보나 경향신문의 주필이나 논설위원을 기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설명하시는 게. 확장이 그 된 거죠. 확장이 된 예, 거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은 네. 굉장히 확장이 된 것이고 그게 뭐 김어준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김어준 현상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도 뭐 이미 SNS가 발달하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논의가 됐었고 비슷한 형태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인터넷 시대 때부터 이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논란이 될, 문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자냐, 저널리스트냐, 아니면 엔터테이너냐, 또는 방송인이냐, 이거를 규정하는 거는 그 사회나 그 사회의 학계, 언론에서 또는 대중이 받아들이는 포용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배타할 수도 있겠죠. 배척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저널리스트 아니야. 기자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를 광범위하고 폭넓게 또 깊게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진실탐사 엔터테이너를 호칭 어떻게 보면 KBS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호칭입니다.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근데 그 KBS란 회사에서 예, 그것도 잘 나가는 프로그램 예. 최경영의 최강 시사를 하다가 경제쇼부터 잘 나갔죠. 경제 쪽부터 잘 나갔어요. 아, 제가 좀 이렇게 엔터테이너에 관심을 가진 지가 네. 적어가지고 기간이. 아니 그 전부터 잘 나갔던 거는 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잘 나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 후기자 상 몇 개 탔어요. 아, 제가 또 상 많이 탔습니다. 몇 개 탔어요. 제가 한 해에 9개, 8개 탔습니다. 아, 예. 많이 탔네. 제가 한창 많이 네. 전성기를 구가하던 네. 15년, 16년 그 시기에 정말 네. 많이 탔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에 좀 많이 탔죠. 저도 많이 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예. 쭉 많이 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성기라고 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탐사보도를 처음에 받아들인 거는 90년대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운 좋게 인터넷이 딱 개화할 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그 탐사보도의 어떤 주제가 CAR이라 그래야죠. 카라고 해서 컴퓨터 어시스티드 이게 리포팅이라고. 뭐 조사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한국에 처음 공부하고 직접 한번 실험해보고 그걸로 이제 상을 많이 탔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영역도 있어 저런 영역도 있어 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저는 시기라고 보고, 예. 언론도 아마 지금 그래서 경향신문도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냥 바로 따라갔던 데가 있고 저항을 했던 데가 있을 텐데 저항했던 그 기저에는 저게 저널리즘인가? 라는 기존 기자들과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KBS도 있었을 거고 뭐 다 있었죠. 네, 회사마다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어쩔 수 없구나. 이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이게 좀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결국은 경향도 만들게 되고 한겨레도 만들게 되고 다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포맷의 문제예요. 형식의 문제.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본인들의 저널리즘, 각각의 저널리즘은 다 다르거든요. 신문은 원래 그 근대 부르주아 신문의 유래가 정파적인 신문의 유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각각의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거는 저는 정말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의 저널리즘이나 한 가지의 원칙, 한 가지의 기준점, 보도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경향의 논조와 한겨레의 논조와 조선일보의 논조는 다 달라야죠. 사회는 그거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어야죠. 네. 다만 극좌나 극우 우리가 판단하는 건전한 어떤 합리적인 상황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네. 범위를 벗어나는 그게 범위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그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 KBS를 왜 나왔는지 여쭙다가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퇴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 예. 이런 것들이 KBS가 건전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공론장 안에 들어오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일탈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2번 나왔잖아요. 2번 나왔는데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KBS 또 이러는구나. 이런 첫 번째가 그거예요. KBS 또 이러는구나. 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또 정권의 수를 읽지 못하고 전혀 대항도 못하고 허물어지는 수로 KBS 저널리즘 완전히 이제 없어지겠구나. 이번이 제가 입사한 후로는 물론 KBS의 저항의 역사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입사한 후로 3번째입니다. 3번째인가요? 예. MB 정부 때가 있고 지금 있는 게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럼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지금. 그렇지. 예. 그렇게 따져서. 예. 예. 한 번은 제가 유학이라는 방법으로 피해갔고요.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9년 말이죠. MB 정부 때죠. 그러니까 9년 그때는. 예. 또 한 번은 뉴스타파로 갔죠. 그리고 지금은 나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3번인데 이번 경우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그 팩트로만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게 연상이 되는지. 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3월 5일, 6일쯤에 5일이나 6일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KBS, MBC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요.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관련해서 그 보도한 거 있잖아요. 김만배 실장님 사건으로 지금 그렇죠. 지칭되고 있는 것,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조우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데 그 뒤에 박영수와 윤석열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거는 근데 사실은 뉴스타파만 보도했던 게 아니고 경향도 보도했을 거고 한국일보도 보도했을 거고 다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근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기에 3월 6일에 보도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거 전에 했다라는 게 좀 그렇죠.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바로 그 직전에 대통령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뉴스타파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겠죠. 관련된 질문을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는 이제 다 팩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KBS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고요. 그게 중대한 위법 사실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입니다. 중대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게 지난해 봄입니다. 지난해 5월 한 6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최경련의 최강시사에서 권성동, 핵심적인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 3월 5일, 6일쯤에 말했던 그 말, 민노총, KBS, MBC, 언론노조. 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게 다 민주당 편인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KBS를 장악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봄입니다. 2023년 봄. 그리고 감사원 결과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KBS 사장을 감사원 결과로는 중대한 위법 사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6월쯤부터 초여름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극우일배 유튜버들이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죠. 극우일배 유튜버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극우일배 유튜버들이 KBS 전체를 쫙 둘러싸서 조화를 쫙 진열을 해요. 봤습니다, 저도. 보셨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고 윤석열 화이팅, KBS 김희철 나가라, KBS는 민노총 집단, 뭐 거의 빨갱이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 플래카드에는 누가 비슷한 집단이 걸어놨는데 민노총 2,000명 다 자르면 KBS 뭐 공정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타파의 그 보도가 다시 문제가 되는 게 언제입니까? 9월입니다. 9월이에요. 이 상황이 아주 난리가 나고 KBS를 매일 11시쯤부터 해서 직원들이 일도 못하게 계속 마이크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그때 마이크로 너무 소리쳐서 제가 다 기억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의철아 내가 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의철이는 사장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은철 사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분들은 극우일배 집단이고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비판도 하고 뭐 비판도 입장도 하고 관찰하고. 예. 그리고 그 뭐 돈 10만 원, 20만 원 해서 조화도 보내고 거기에다 자기 유튜브 상호도 올리고 뭐 그랬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윤석열 지지 집단과 극우 유튜브 집단이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KBS 2023년 여름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튜브 집단 중에 한 유명 개그맨을 다른 인재 영입을 할 때 김기현 대표 시절에 인재로 영입을 해요. 아, 그랬나요? 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그 유튜버 중에 한 명을 또 인재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꽃다발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막 들어가잖아요. 심의 민원이 들어갑니다. 방심위에. 네. 또 들어가는 게 이제 이게 아주 핵심이죠. 심의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데 공정 무슨 연대라는 집단이 있어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근데 공정 무슨 연대라는 집단은 KBS나 MBC의 그때 당시에 전현직 기자 PD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은 KBS PD 중에 최철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은 이제 지금 현재 선거방송 심의위원이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정 무슨 연대라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비판을 하기 때문에 방송이나 보도나 프로그램이 불공정해요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민 단체가 KBS나 MBC에 심지어는 현직도 있었거든요. 현직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본인들끼리 창립식도 하고 거기에는 박성주 의원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있어요. 사진도 같이 찍고 환하고 막 박수치고 웃어요. 국민의힘 정치인과. 근데 조현주 전 방심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많이 심의 민원이 들어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국민의힘이었죠. 거죠. 예. 국민의힘이었죠. 네. 정현주 사장이 그때 폭로하다시피 한 거는 국민의힘이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말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막았잖아요. 제재하고 굉장히. 그래서 정현주를
쫓아냈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누가 했습니까? 공정 무슨 연대가 했어요?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고 놓고 보니까 이 최철호 씨는 지금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이야. 예? 방송심의위원이라고. 그래서 방송심의위원이 뭘 하냐?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랄지 이렇게 명명을 해야지. 여사자를 왜 뺐냐? 여사자를 왜 빼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선거 방송이랄지 방심위원들이 대구 포진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저는 나름 하여간 KBS 기자로서 또는 뉴스타파도 저는 시민들이 만들어준 시민사회의 공영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후원금으로 운영되니까요. 네. 그 기자로서 제 양심을 지키고 뭐 정치는 당장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한다 그러면 분명히 또 이상한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하여간 최대한 시민들한테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또 제가 좀 하소연을 하자면 워낙 박성중 의원이랄지 김기현 대표랄지 이런 분들이 최경련의 최강시사가 뭐 8대2로 보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비중을 따졌을 때 그렇게 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많이 나가고 방심위에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왔다고 계속 이제 뉴스에 나가니까 그거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서 당신이 뭐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경련의 최강시사는 KBS 내에 있습니다. KBS는요 장차관들이 나오는 방송이에요. 그렇죠. 예. 예. 공영 방송이니까요. 예. 예. 박성중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패널들이 불공정하다는 거는 의원과 이른바 누구죠? 뭐 장성철, 네. 이연주, 당시에 이준석, 반정부 성향의 예.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지만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 팔 안에 넣어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에 갔지만 민주당 의원이었죠. 이상민 의원 많이 나왔거든. 아 그래요? 이상민 의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조홍천 의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원우 의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하죠? 비명이라고 하죠. 뭐 비명으로 분류가 돼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주당 비판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럼 패널들 구성이 장관, 차관, 그다음에 뭐 어지간한 실장들, 1급들 이게 기본이에요. 베이스로 깔려 있고 기본 20% 네, 깔려 있고 네, 깔려 있고 예. KBS기 때문에 그렇죠. 깔려 있고 그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8년차 기자인데 제가 가진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따끔한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도 그분들이 가진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보도자료 방식으로 말을 하면 거기에 관해서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나 두 가지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짜 전문가들, 전문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장차관들, 뭐 실장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해서 제가 너무 혹독하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렇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야 사회자가 진행자가 너무 우리한테만 혹독하게 해. 그러니까 저건 불공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밸런스를 저는 계속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페이버를 누구에게든 줍니다. 나오는 분들 누구에게든 줘요. 그러면 국민의힘 이현주, 이준석, 이쪽 조웅천, 이원욱, 그 다음에 장차관들 그렇잖아요. 나머지 최강시사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 네. 뭐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 유튜브에 유독 많이 뜨는 쇼츠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게 최강시사 때 아마도 방송하셨던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하고 한판 붙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제가
딱 2번 의원들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언론이 저한테 뭐 낙인을 그렇게 찍는 거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인이라서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거에 한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태경 의원과 설전이 민주당에 좋은 거였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내용을 봤을 자, 때. 네. 그 다음에 이정현 의원과 부딪힌 게 민주당에 좋은 거였어요? 아니죠. 그 개인과 이제 대화하다가 나온 아니죠. 얘기니까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 언론 자유 딱 2가지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노동이었고 예. 이정의 언론 자유였죠. 당시에. 그렇죠. 다투게 된 제가 마음속에서 클릭되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인권 문제, 노동 문제, 언론 자유 문제. 그런데 한국에서는 영국 BBC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BBC에서 노동자의 인권에 관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그 어떤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게 저널리스트입니까? 기업인들 뭐 이렇게 광고주들, 예? 그다음에 건설 사업자들 이렇게 부추기는, 그렇게 선전하는 그런 것만 하면 그게 저널리스트입니까? 그게 공정합니까? 그게 공정입니까? 그렇게 80% 90% 광고형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저한테 노동과 인권에 관해서, 아니 질문했다고. 미국에서는 임금을 올리자고 저렇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게 포퓰리즘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가지고 파업하는 데 가서 격려를 하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왜 노동자들이 임금만 올리자고 하면 임금을 깎아야 된다라고 하냐. 그러면서 한국의 1% 10%가 배당금을 85% 90% 받아가는데, 그 배당금 받아가는 거는 왜 옳다라고만 하냐. 그리고 왜 종부세 1% 2% 깎아주는 거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하냐. 우리 다 직장인이에요. 우리 전부 다 직장인이라고요. BBC가 그렇습니까? 영국 BBC가 그렇습니까? 미국의 NPR이 그렇습니까? 다 제 관점으로, 기조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실제 리포팅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행자가, 기자인 제가 그것도 못 물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저도 봤습니다. 예. 그것도 못 물어? 근데 그 내용이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해? 본인 주장은 뭐 국회를 좀 약간 뭐 비하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뭐가 비하해요? 실제로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이렇게 그랬던 거죠, 보니까. 아니 네. 실제로 안 그래요.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 지금 좀 저는 썩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거주 의무 같은 것도 보세요. 실거주 의무를, 아니 국토부의 보도자료 맨날 보시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역대 정부 다 주거 안정이라고 돼 있어요. 국토부의 미션은, 사명은 주거 안정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사명은 주거 안정인데 보수건 진보건 다 주거 안정이라고 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자들이 뭐 분양을 받든 공공임대를 하든, 이거는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좀 안정되게 국가가 좀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 개념으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윤석열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재인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공동적으로 한 얘기죠, 그거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부동산 실거주라는 거는, 자, 선분양을 우리가 받죠. 한 2년 후에 들어가죠. 그러면 보통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입주할 때 잔금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때 대출을 받든 어떻든 간에 들어가는 게, 그게 본인의 개인의 재정적인 어떤 재무관리의 측면에서도 그게 합당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른이라면 자기 돈을 2년 후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들어가려면. 그렇죠. 예. 그죠? 예. 근데 실거주를 의무로 해야 될 만큼 투기나 투자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한국은. 네. 실거주를 의무로 해야 돼. 아니, 본인들은, 그리고 전 국민은, 정부는 주거 안정이 정부의 목표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라고 했으면서, 실거주를 의무로 해야 할 만큼,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할 만큼 투자와 투기가 판쳐. 그런데 그 실거주 의무 조항을 뭐 유예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또 유예해 예. 준다는 봤습니다, 저도. 예.
그걸 여야가 또 합의를 해. 본회의 통과했죠 어제. 예.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그럼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유주택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한국 언론에 정말 불쾌한 게 본인들이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유주택자들한테 공정한 건지 무주택자들한테 공정한 건지 상위 1%들한테 공정한 건지 기업주에게 공정한 건지 명백하게 밝히세요. 누구한테 공정합니까? 우리가 다 누구에게나 공정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사명 중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공정하게 기업주들에게 당신들 문제 제기를 하냐 이것이죠. 예. 당신들 지금 이 정도로 털을 잡았고 이 정도로 한 5%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아들에게 그렇게 대충 해서 세법 잘 빠져나가서 그렇게 아들에게 물려주시오. 그게 공정한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유주택자는 한 50% 되거든. 예? 특히 수도권에서는 한 50% 되잖아요. 그리고 전국으로 따졌을 때 한 60%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이게 얼마나 유주택자와 기성세대 중심으로 돼 있는 패러다임인지도 망각한 채, 그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우리의 공정보도야. 이게 공정합니까? 제가 이렇게 네. 공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이 시장의 가격이 공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의 가격이요. 예. 시장의 가격은 뭐 수요와 공급에 걸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겠네요. 뭐 그 왜곡이 있을 수 있겠죠. 수요자가 누구냐,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어로 말하면 있잖아요. 시장 가격은 마켓 프라이스가 아니고 시장 가격은 페어 프라이스입니다. 시장 가격이 뭐냐면요. 거래량이 충분히 일어난 주식시장에서의 시장 가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상장사들의 경우 가격을 뭐가 페어 프라이스냐, 뭐가 공정 가격이냐라고 하면 마켓 프라이스라고 해요. 마켓 프라이스예요. 공정 가격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 PBR주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너무 낮아. 너무 낮다는 거는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가치를 담아서 얘기하는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저는 대통령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저도 MB를 했고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불공정성을 피부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저 PBR주만 투자해요. 저는 대통령의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맞아요. 네. 너무 맞지만 왜 이렇게 가치 평가를 못 받지요? 라고 하면 그 원인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에 예, 근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같이 낮게 받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말을 그래서 달리 이야기를 하면 야 이게 아프리카에서 원두를 사오는데 너무 싼 가격에 사와. 예? 스타벅스랄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싼 가격에 사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좀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되겠어? 이걸 뭐라고 하죠?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정무역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큰 아주 독과점된 기업들의 이 시장 가격이 이 사람들에게는 전 지구적 약자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는 페어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사가 잘 됩니까? 장사 안 돼요. 안 되죠. 예.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거죠. 예. 예, 장사 안 됩니다. 이 자본주의는 공정하지 않아요. 어떤 가격이 공정하겠습니까?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다 미쳐가지고 1, 2년 동안 날뛰었어요. 지금도 AI 관련주들 한쪽에서는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아니야. 지금 지난번에 닷컴 버블하고는 너무 달라. 지금은 순이익이 나와. 실적이 나오고 있어. 이거는 좀 다른 거지. 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공정한 가격이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격이 버블이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언더밸류인지 저평가돼 있는지 어떻게 알죠? 그런 측면에서 이어서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언론의 역할이 그런 데서 기능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네. 언론은 시간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따져야 된다. 시간을 따져야 된다. 1차원적 평면적인 현상이 일어난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전공이 파업하잖아요. 전공이 파업하면 의사와 정부가 대립해. 표피적인 대립만 보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대립과 갈등 1대1 나는 공정해. 그럴까요? 아니죠. 예. 예.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뭐가 있죠? 진짜 문제가 뭐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의 파업에 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야, 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에서 이 국민들의 의료 수가 부담, 이 갈등이 폭발을 해서 의사와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 네. 그러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처럼 100년이 넘은 신문사, 한마디로 현대 자본주의를 바치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거기는 현대 자본주의의 거의 탄생과 함께 파이낸셜 타임즈가 탄생을 한 거니까요. 그 바치고 있는 신문사가 자본주의적 관점,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는 야, 한국 저렇게 초고령화 사회 이미 내년 그렇죠? 25% 넘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20%, 25% 팍팍 넘는 사회에서 노인 부담, 그 건보 부담 늘어나고 의대 정원 늘어나는데 의보 수가는 조정이 안 되고 의보 수가가 조정이 안 되는데 한쪽에서는 필수 인력, 필수 의료진 높여야 된다고 하고 그건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쪽에 의보 수가를 높이면 이쪽에 지금 이비인후과를 할지 안과를 할지 그 의보 수가 지금 받고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의보 수가를 낮출까요? 낮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 의보 수가를 조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뭐. 네버! 절대 그런 역사도 없었고요.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 그리고 어지간한 전문가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떠냐. 의사 정원 수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예, 그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할 때는 총선 이후에 이야기할 때는 본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미 안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게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거 의보수가 어떻게 하지? 건보료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선거잖아요. 선거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그거를 절대 프레임 위로 올리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수면 위로 올라간 것, 현상적인 것, 표피적인 것에서 대립과 갈등만 보도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대로 있죠, 문제는. 존재하죠. 네. 현상적인 문제는 요 위에 있죠. 그러면 제가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저 조국도 비판하고 이재명도 비판하고 KBS 있을 때 다 비판했거든요. 근데 여기 유튜브 와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저 누구죠?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씨라고 하면 안 되지.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을 비판하니까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문제도 공정하게 김혜경 여사라고 해줍시다. 다 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도 비판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2년 전, 3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두세 번 했어요. 저 지상파에서. 몇 번 했어요. 몇 번 비판했다고요. 근데 그걸 다시 제가 해야 돼요. 제 공정함을 여러분 저는 공정해요. 그러면서 늘 5대5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2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야 저의 공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이 네. 이런 기계적 균형을 뭔가 강하게 요구받는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표피적인 보도 이외에 심층적인 보도를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누군가를 이제 뭔가 편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보도는 스스로 자제하게 되는 그러면서 뭐가 죽습니까? 저널림 정신이 죽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공정이라는 담론에 다 매몰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온 언론 자유가 질식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자유가 질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언론 자유가 질식해요. 네. 아니 시민단체 유사 시민단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민원 계속 제기했던 사람이 선거방송 12위원이 되고 선거방송 12위원이 돼가지고 다시 윤석열 정부 지키기를 하고 있는 심의를 받고 있는 공중파들이 다 지금 아니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에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예. 그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저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 보면은 우리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선배들이 예를 들어 시민들의 뭐 지원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투쟁 기금도 모금을 했던 것 같고 그랬죠. 정말 격렬하게 싸웠는데 왜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겁니까? 지금은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 어떤 실망인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 저는 지금 조국 신당의 신드롬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똑같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 사모펀드든 뭐든 적정 수준에서 비판을 하고 적정 수준에서 처벌을 하고 물러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국 신당에 어떤 열광하지 않겠죠. 열광하지 않아요. 네. 근데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해외 대학을 다니는데 미국 대학인가 다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딸로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비슷한 연령대 제 딸이 있으니까 네. 제 딸이 대학에서 무슨 리포트를 쓰는데 제가 그래도 꽤 글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겠죠. 이렇게 뭐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전화로 몇 마디 가르쳐 줬어요. 그래 좀 답답해서 카톡으로 제가 몇 문장 던져줬어요. 근데 교수가 알게 됐어. 예? 교수가 알게 됐어. 그대로 썼어. 그래서 교수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제 딸은 F학점을 받으면 됩니다. F학점을 받으면 돼요. 그게 적정한 처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너무 잘못했어. 그럼 유기정학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 유기정학. 예? 무기정학은 진짜 심하고. 그런데 제가 기소가 돼. 제가 기소가 되는 거예요. 예? 제 딸한테 시험 관련해서 이런저런 에세이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손을 봐줬는데 제가 기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사람들이 지금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좀 심했던 거 아니야. 다 좋아. 다 좋은데 조국 잘못했어. 잘못한 거 있고 그 강남 좌파고 그래. 다 좋아. 비난하는 거 다 좋은데 알고 보니 한동훈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법적인 처벌 수준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는 그게 바로 법의 상당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비례성이기도 비례성입니다. 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기자니까 기자가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늘 저는 이불킥을 자주 차요. 사실은 탑사보도 기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세게 썼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때 덜 썼다. 그때 덜 써가지고 저 사람이 덜 맞았다. 그때 너무 세게 써서 저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맞았다. 필요 이상으로 맞았다. 좀 미안하다. 그렇게 되죠. 사실은. 네. 그렇게 상황 되잖아요. 관찰해 보면 네. 검사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정말 네. 양심이 있다면.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양심이 있어? 뭐 하는 거야? 이게 공정해? 이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팩트와 양심에 따라서 충실하게 뭔가를 계속 기록해 왔던 자에게 신뢰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예. 시점에서 좀 약간 궁금한 게 예. 지금 정치 비평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지금 여러 명사들도 만나고 그렇죠. 매일 현안을 논의를 예. 하시는데 예. 지금 조국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국의 제가 정치 비평도 하자면 제가 공정하게 봤을 때 민주당은 권력 투쟁형 공천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규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죠. 네. 명쾌하죠. 그러니까 예. 당내 권력 투쟁형 공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일가 지키기 공천을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현역 다 했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비호했던 세력들, 윤석열 비호했던 세력들, 그리고 이혼무 비서관 같은 경우 기억해 보십시오. 신모 씨가 누굽니까? 이혼무 비서관의 부인이죠. 최초로 대통령 전용기 탔던 사람. 그 구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혼무 비서관 공천됐죠. 결론적으로 용인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종득, 신범철 누굽니까? 최상병 사건에 관계인이죠. 네. 잘못하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 여하에 따라서. 예, 임종득, 신범철 됐죠. 뭐지 이게? 특급 맡기 위한 건가? 현역들 다 거의 다 해줬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앞장섰던 장해찬 씨 해줬죠. 뭐 경선 통과했지만 전복민 씨는 그 구설수에 있었잖아요. MBC 뉴스데스크에 이미 나왔었던 분 아니에요. 그 일가가. 예, 그래서 보도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뭐 저울로 봤을 때 뻔히 장해찬이 되는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그런 형국들 굉장히 많아요. 주진우 법률비서관 됐잖아요. 최신복이잖아. 하태경이 비우고 됐죠. 그 자리가. 하태경이 비우고 됐죠. 네. 안 된 게 뭐 있어? 근데 지금 현역 불패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현역 불패 공천은 저는 조금 규정이 약하다. 김건희 일가 지키기 공천이다. 김건희 일가 지키기 공천이나 윤석열 일가 지키기 공천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민주당은 당내 권력 투쟁형 공천이 돼서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게 맞다.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그 이전으로 한번 복귀를 해봅시다. 의대 정원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사가 전부 그쪽으로 갔는데 그게 한 2월 6일이에요. 2월 6일. 2월 6일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디올백밖에 없었어. 디올백밖에 없었는데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짰는지 안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무수히 들리는, 저는 좀 높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예, 구기자보다는 조금 언론사에 높은 사람들. 저도 높은 사람 만납니다. 예. 편집국장은 안 만나잖아. 뭐 편집 밥 사줘요. 저희 회사는. 이런저런 높은 사람들 만나서 듣는 각종 루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루머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그렇다면 이게 프레임 전환에 저는 성공했다. 굉장히 성공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네. 굉장히 성공했고, 그런 측면에서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참 잘했다. 참 잘하고 있다. 실제로 어제 예. 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요인 중에 1위가 예. 의대 정원 확대고, 그래. 그게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언론사의 그 대통령이 애정하는, 또는 대통령실이 애정하는 언론사의 간부들과, 최고의 간부들과 어떤 여론을 그 전에 타진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뭐 그런 정도의 예. 탐문했겠죠. 예.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과 연관돼서 연상돼서 기획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순수하게 야, 지금 15년 뒤에 한국의 의료가 힘들어. 15년 뒤거든요. 의대가 다 증원이 맞습니다. 되려면. 예. 그렇죠. 예. 2000년. 그들이 배출이 되려면. 그렇죠. 배출이 되려면. 예. 그래서 2000명이 늘어나려면 15년 뒤인데, 15년 뒤에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딱 이 시점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허구하게 많은 시간 속에서 이 시점에 이야기를 했을까? 당연히 뭐 정무적인 판단을 했겠죠. 내부적으로. 네. 또 3월에 사형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유영철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뗐죠. 뗐죠. 네, 법무장관 때부터 떼기 시작해서 최근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미국 케이블의 두 번째로 큰 채널이 있다. 그 싱클레어라는 채널입니다. 한 183개 정도의 케이블 채널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엄청나게 큰 채널입니다. 이 싱클레어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를 따져봤더니 한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약, 첫 번째가 크라임, 범죄, 마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이 주장해온과 일치해요. 그렇군요. 예. 몰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황폐화되면서 그 난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홈리스, 네. 홈리스 문제, 예? 도시 황폐화 문제, 공교육 문제, 이거를 4가지를 공교육 문제까지 합해서 4가지예요. 반복적으로 돌린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트럼프야. 예, 이게 프레임입니다. 이게 프레임이고 이게 진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 자유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 개개인의 언론의 팩트와 양심에 근거한 자유로운 소리가 만개돼야 언론 자유지. 그 프레임을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해준. 예. 근데 이게 이신전심으로 야 저렇게 하면 특히 한국처럼 정부 쪽에서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이상한 언론 체계가 없어요. 한 30% 정도가 정부 쪽 광고예요. 뭐 공공기관이랄지 공기업이랄지 맞습니다. 예. 정부가 입김을 쓸 수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광고주들의 수익원을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광고에 의존하고 대기업 있죠. 광고에 의존하죠.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향신문이나 뭐 한겨레는 버티고는 있지만 뭐 그 구조도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네. 구조는 다르지 않아. 네. 구조는 다르지는 않지만 양심을 지키려고 버티고는 있지만 그렇죠. 네. 내부에서 뭐 싸움도 있고 많이 있었겠죠. 있지만 힘들어 늘. 자본적으로 늘 힘든 거야. 그건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이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무슨 리버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겨레 경향이 대박이라냐? 그것도 아니야. 그건 또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또 그것도 그렇죠.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취재해 봤던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죠. 알아. 예.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지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인 보수 정부는 딱 하나만 눈에 가시야. 딱 하나. 공영방송. 공영방송만 이 구조에서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MBC는 너무 세고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그냥 붙어. 붙어. 예.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어차피 뭐 네. 다 팔려. 네. 다 팔려. 완판이야. 황우석 그런 것만 보도 안 안 하면 완판이야. 근데 그것도 결국은 진실이 승리했잖아요. 뭐 그렇죠. 유죄 판결이 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MBC는 그냥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재단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공적인 구조로 그냥 가는 거예요. KBS는 수신료가 있어. 예? 그래서 기자들이 PD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데 해야지.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거 또, 지금 이제 묵살이 되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로 광포한지는 알 수가 있죠. 광포한지도 제 주장이에요. 네. 팩트 아닙니다. 저 고발하지 마세요. 여하튼 이것만 무력화시키면 한국에서 공적인 가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진행자가 노동, 인권, 자유에 관해서 지가 뭔데 저렇게 바르르 떨어? 공적인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 그리고 평화. 제
최강 시사에서도 계속 누누이 지적했는데 한국 기자협회의 강령에 따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계속 해야 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어떤 평화 뭐 알겠는데 그리고 그거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러다가 전쟁 나면 저는 그 전쟁은 반대다. 아니 그렇죠. 예.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국방부 차관이 나와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것도 뭐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 나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권영세 장관도 초기에는 이어달리기 해야죠. 이 이야기해서 전 정부의 그런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세현 전 장관한테 극찬을 받았어요. 아니 최강시사에서 다 한 이야기예요. 권영세 장관이 이어달리기 해야죠. 이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스탠스가 달라지고 변하시더라고. 네. 근데 한국 기자협회 강령에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인권과 노동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평화 통일까지 붙여서 그렇죠. 강령이 나온 아니, 거니까. 예. 통일에 관해서는 전 약간 다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예. 여하튼 평화. 아니 여하튼 평화는 중요하다. 뭐 통일은 뭐 자우지간 모르겠고 하여간 저는 평화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우리만 손해본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 보편적 가치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보편적 가치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했던 지금 말했던 그 주거권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보편적 가치가 아닌 게 있습니까? 다 맞죠. 예. 예. 근데 제가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데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예. 예. 그럼 저는 어떻게 저널리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태서 말씀드리면 예. 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황이 지금 억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퇴사까지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표현 주장이라고 하셨지만 이 정부의 성격에 대해 광포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예. 그럼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 저널리즘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정치 현업 정치로 뛰어들어서 예.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안 돼요. 그거 왜 안 됩니까? 그거는 KBS 윤리 강령에 앵커를 그만둔 뒤 6개월까지는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정치를- 아예 안 되게 돼 있군요. 예. 네. 근데 뭐 윤리 강령을 지킨 사람은 없어요. 윤리 강령을 지킨 사람은 없지만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돼요. 이번에 이 과정에서 아마도 공천 과정이 양당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 참지대도 많지 않습니까? 예. 러브콜은 없었습니까 혹시? 있었죠. 좀 말씀해 있었는데 주시죠. 예. 하여간 민주당에서 한 3번 왔었어요. 네. 3번 왔었는데 그런 러브콜이 왔었는데 아까 그 원칙 있잖아요. KBS 윤리 강령 뿐만이 아니고 제가 후배들한테 계속 말해온 게 있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예. 윤리 강령을 지켜야 된다. 윤리 강령 지켜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야 다음에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키고 싶었고 제가 이제까지 맡은 상도 많이 받았지만 맡은 타이틀이 그렇죠. 큰 게 많았어요. 네. 큰 게 많았는데 뉴스타파를 보고 시청해 주시는 KBS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방송기자연합회를 할 때 제가 저널리즘 특위 윤리 특위를 했거든요. 윤리특위 하셨. 예. 근데 그때 충남대학교 지금은 작고하신 김세은 교수가 위원장이셨어요. 위원장이셨는데 그분이 작고하고 나신 다음에 제가 위원장을 대리로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폴리널리스트들 있잖아요. 폴리널리스트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폴리널리스트를 비판하는 논문을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명단까지 들어가 있냐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사람뿐만이 아니고 공천을 신청한 사람까지 들어가 있어요.
공천을 신청한 사람까지. 그게 이제 기록의 무서움입니다. 기록의 무서움. 떨어져도 그러니까 네, 떨어져도 들어간다. 떨어져도 기록의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김서영 교수가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 예,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김서영 교수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한다면 선언을 몇 년 전에 선언을 하겠지. 1, 2년 전에는 1, 2년 전에 선언하고 저는 이런 정책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떳떳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당분간 이제 정치 참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어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난 기자 최경영이라고 자기 규정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니까 예. 기자가 맨날 유튜브 사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또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이다. 예, 전공이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뭐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가 예. 이런 데 추적 보도를 특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준비하는 취재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는 경영학 전공하고 지금 미디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업 지배구조든 주식시장이든 뭐든을 하고 싶지만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리서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28년 취재 경험과 리서치가 조합이 되면 그리고 간간한 전화 취재. 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예. 간헐적인 전화 취재가 조합이 되면 조금 차별화된 뭔가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 방식은 과거처럼 리포팅이 아니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방법론적으로는. 예. 그렇죠. 형식은 좀 더 편안하게. 하지만 결국은 저는 그 옛날에 그 문영미 교수인지 그 하버드대 그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경영학 책이 있는데 그 디퍼런스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들이 차별화에 성공해서 생존하는지. 저는 저널리스트고 콘텐츠 업자예요. 제 스스로를 콘텐츠 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사업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싫어요. 제 자존심에 허락이 안 돼. 그래서 50% 정도를 갈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예, 지금 많이 버실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지금. 진행만 해서도 KBS 월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뭐 한 몇 년 지내다가 그냥 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최경영이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은 뭔가를 갈아넣는 콘텐츠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저런 게 있었어? 라고 남들이 다른 곳에서는 보지 않은 콘텐츠여야 돼. 그리고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면 그러면 그 업자를 그만둬야 돼요. 예? 아니 뭐 그래서 저는 이종범보다도 누굽니까 계속 40세 50세까지 꾸준히 예, 구대성 예, 나왔던 예, 구대성이죠. 예, 예. 그래서 자신의 타율을 3할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한 2할 오픈 때까지 내려가더라도 끝까지 하고 근데 2할 오픈 되면 야, 안 되겠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 내려오면 되죠.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업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그리고 소통은 다 했고 그리고 국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드릴 말 뭐 충분히 했고 나는 뭐 내 양심껏 했고 나중에 평가를 알아서 하시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욕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름 내놓고 쓰잖아요. 지금 구교형. 그렇죠. 예. 예. 그게 기자의 숙명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바이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 쓰면 예. 방송 기자는 더 심해. 얼굴 내놓고 해. 저도 얼굴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그것부터는 공인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번 생애의 공인은 이걸로써
저는 이게 제 능력입니다. 죄송한데 제 능력이고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고 마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자로서도 네. 그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 차별화된 부분들 나는 네. 뭐 한 주, 2주 혹은 이렇게 차별화된 최경영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유튜브 보니까 네. 공간도 차별화돼 있어요. 보니까 공간도 왜 이렇게 차별- 높은 데서 하시는 거예요? 공간도 좀 고층에서 하죠. 고층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꽃은 꽃도 두시고 막 그 정치인들 나오고 이런 거가 그 클릭 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고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패널 분들한테 돈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딱 2번밖에 못 했어요. 팩트와 생각이라고. 아 팩트와 생각. 예. 참 조잡하게 만든 건데 그게 저의 진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저의 진심이고 앞으로 그거를 얼마나 좀 더 세련되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얼마나 돈과 인력과 제 취재나 리서치를 투입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저널리즘에 제가 하고 싶은 거고 그거를 이제 얼마나 제가 봐왔던 멋진 포맷들처럼 해볼 수 있을까? 이건 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또 경영 TV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그런 거를 이제 꿈꾸면서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네가 지금 하는 게 만족스럽냐 하고 하면 전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기도 네. 하고 제가 궁금한 거기도 한데 네. 유튜브를 하시는 거 제가 보니까 네. 참 정말 제가 초보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잘하시는 게 뭐 댓글창도 하나 띄워놓고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읽어주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뭐가 짜임새 있게 하는 게 있던데 네. 그것도 본인 구상에서 나온 거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우측 상단에 댓글창 띄우고 이런 거. 예. 아까 그 저 상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한국 PD협회 상도 받았어요. PD협회요? 예. 기자들 왜 PD였거든. PDF 상을 받아요? PD였거든. 한국 사회를 말한다라는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가가지고 PD를 한 1년 반 정도 했죠. 아, 그래서 그래서 기획 능력이 있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 4-5편을 만들었고요. 탐사보도 팀에서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PD라고 아직도 저를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제 취재원들 중에서는. 그때 만났던 분들. 아, 그래서 그냥 저는 짬뽕이에요. 그냥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인지 PD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시대 때는 편집도 했어요, 제가 직접.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낯설지 아, 않습니다. 궁금한 게 그 댓글창 우측 상단에 띄우는 것도 네. 본인 아이디어예요? 그거 보면 제 작업실에 와서 보시면 한 9개 정도의 미리 세팅된 다른 화면들이 있습니다. 9개나 있어요? 예. 카메라는 한 대지만 세팅을 9개를 할 수 있죠. 조합을 컨비네이션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아,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많은 거구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선수 한 명을 이제 더 고용을 하면 카메라 2대에 베리에이션은 뭐 20개 이상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죠. 2 곱하기 9가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20개 이상 예.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욕심을 내는 진짜 그 지상파 수준의 그것보다 좀 나은 뭐 그 쇼컷보다는 좀 긴 그러나 제 메시지가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맷을 개발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언론계 선배님 그리고 이것도 하나 꼭 물어야 된다고 네. 하셔가지고 그 현안입니다. 이번 총선 우리 선배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냥 이거는 유권자로서 그냥 감입니다. 유권자인데 여러 뭐 이런 저런 정보를 들은 유권자로서의 감인데 과반은 누구도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보면 조국 신당은 어쩌면 열석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 신당의 덕을 볼지도 모른다. 아, 여긴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덕을 보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왜냐면요. 사람들이 그 평론가들이 그런 걸 잘 말을 안 하던데
민주당이 이긴 선거,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딱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했습니다. 역대 총선이 거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신도음이 왜 민주당에 유리하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내전에 권력 투쟁형 그 싸움에 실망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조국 신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민주당 성향이겠죠. 조국 신당을 그렇죠. 지지하는 야당 성향이 이게 정확하게는. 그렇죠. 네.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거예요. 그래서 조국 신당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민주당으로 가는 수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도 국민의힘보다는. 평론가들 이런 거 지적 안 하죠. 네. 하나 또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국 신당은 민주당의 플러스가 된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안 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는 오히려 이게 플러스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네, 아주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최경영 그 선배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 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아까 기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간에 콘텐츠 사업자로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합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이퀄 진실탐사 엔터테이너군요. 보니까 콘텐츠 사업자이기도 하고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다음번에 나오셔가지고는 유튜브 잘 되는 법 좀. 또 나와. 이렇게 좀. 오늘 저 조선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조효정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우리 네. 정치비상구 나들이를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팟빵도 시청해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